오늘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얘기를 가져왔는데 잘 아시는 그 12 Rules for Life가 아니라 저거예요. Maps of Meaning 이라고 99년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2가지 책밖에 안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12 Rules for Life랑 그 전에 12 Rules for Life가 2018년 1월에 원서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한 20년 전인 99년도에 나온 Maps of Meaning 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풀네임은 Maps of Meaning, Architecture of Belief라고 의미의 지도, 믿음의 구조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조던 피터슨 교수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 코어의 메시지는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조금씩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계속해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중심 내용이에요. 이 책에 삶의 끔찍한 면들이 생명 존재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삶을 이해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런 깨달음으로 이 책을 조던 피터슨 교수가 썼고, 그리고 독자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시점에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좀 악몽을 자주 꿨나 봐요. 악몽도 엄청나게 꾸고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사회적 대립, 소셜 컨플릭트가 왜 계속해서 생기는지, 왜 계속 역사에서 반복이 되는지도 그 점에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카를 융이라고, 물리학이면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굉장히 기저가 되는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그 심리학의 그 기저에 있는 두 가장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 융의 연구 중에 공동 무의식의 원형적인 내용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에게도 끔찍한 꿈을 꾸게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피터슨 교수에게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 자신의 악몽이랑 신화 구전의 유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책을 이해하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총 6가지 챕터거든요. 네, 6가지 챕터고 처음에는 5가지 챕터가 있고 마지막 챕터는 컨클루전, 결론입니다. 자, 챕터 1, 경험의 지도. 첫 번째 챕터는 과학이랑 내러티브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랑 내 이야기는 별개의 분류라는 거지.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구분도 잘 안 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서로 잘 이렇게 조화를 못 이뤘대. 그리고 세상은 대상들의 공간입니다. 대상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죠. 그리고 그것은 과학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기술됩니다. 세상은 과학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묘사되고 또한 드라마, 문학, 신화, 종교와 같은 내러티브 이야기들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차별화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과학이랑 이야기의 영역은 조화도 못 이루고.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대상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설명하는 이 방식은 어떠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치를 어디다 둬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챕터 2, 의미의 지도, Maps of Meaning.
두 번째 챕터는 신경 심리학적인 기능과 경험의 현상학의 설명에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자, 뇌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은, 가장 오래된 부분은 배고픔이나 목마름과 같은 자극센터의 집합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 각자의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생존과 번식 목표와 같은 더 큰 목표를 같이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뇌는 이 모든 목표를 만족시키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과 연결된 감정들을 규제하고 또한 존재의 총괄적인 목표를 획득하는 그러한 방식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뇌는 또한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그들의 목표와 공존하면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들로부터 패턴들을 배우고 가장 성공적인 행동 패턴들을 처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공적인 행동 패턴들은 조직화되고 결국 이야기와 내러티브로 귀결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나 비일상적인 것이 그 주의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그것의 행동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편하게 듣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내용이 어려워. 근데 많이 아시는 분들은 쉬울 거예요. 자, 뇌가 작동하는 두 가지 모드를 피터슨은 묘사를 했는데, 하나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A 지점, 현재에서 B 지점, 원하는 미래까지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이 세 정보는 너가 B 지점으로 나아가는 거를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오케이 때려줄 수도 있고, 이럴 때 뭐 부정적인 피드백이 안 오면, 벌 주는 게 없으면 그게 보상이고, 아니면 그 위협과 퍼니시먼트, 벌이 너의 나아감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나의 모델을 수정해야 하겠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모드, 인생의 모드고, 두 번째 모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혁명적인 인생. 무언가가 너무 변칙적이고 기대하지 않은 거가 나의 세상의 모델을 계속 방해하고 구성된 거를 자꾸 막 무너뜨리고 나의 감정이 불규칙적일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체계에 대한 자신감이 페일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나의 믿음 체계에 믿고 있는 이 세상이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네오가 이 세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던 것처럼, 너는 알려지지 않은 것,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지의 것과 대면하고, 그것은 우리의 쌓아 올려진 세계의 기저를 이루는 혼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묘사하는 동안 두뇌는 실제로 그 공유된 중요성에 따라서 대상들과 경험을 덩어리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을 안 한다는 거지. 지금 대상들과 나의 경험들을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경험의 구성 요소는 세상이 이루어진 세 가지입니다. 알려진 세계, 미지의 세계, 그리고 아는 자. 알려진 세계라고 한 거는 the known이고, 미지의 세계는 unknown이고, 그리고 아는 자, the knower.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known은 문화와 Great Father라고 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화와 Great Father라고 신화적으로 상징화된 것, 그것은 보호자이며 동시에 폭군입니다. Great Father는 과거의 모든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뜻합니다. 또한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unknown이라는 건 혼란이랑 동의어이고, Great Mother라고 상징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실이 많고 fruitful하고 영향을 주면 우리한테 이렇게 막 밥을 주듯이 이렇게 제공해 주고, 또한 무자비하게 파괴적입니다. 자, Great Father랑 Great Mother 나왔어요. 그 세상의 구성 요소 Great Father랑 Great Mother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Knower,
알고 있는 자, 아는 자, 그 둘, Great Father랑 Great Mother 중간에서 중재하고 신화적으로 히어로라고 상징화된 것. 경험적인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자입니다. 이 히어로는 또한 반대파가 있는데 적대자, counterpart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Great Father, Great Mother, 그리고 Hero, 이렇게 세 개로 대표되는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과 별개로 카운터파트라는 반대자를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적대자 카운터파트는 창조적인 이런 과정, 노얼, 알고 있는 자가 진행하는 창조적인 과정의 반대이며 세계의 파괴를 꿈꿉니다. 배트맨이랑 조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에누마 엘리스라는 그 수메르인 창조의 신화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신화는 이 역학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자, 결론은 되게 복잡했죠. 결론은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의 문화는 낙원, 혼돈과의 만남, 타락과 구속이라는 구성들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2였어요. 챕터 2에서 말한 거 별로 없어요. 알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반대에는 그 카운터파트, 적대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깨부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낙원, 혼돈과의 만남, 타락과 구속이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 그 하나의 이야기 위에서 우리 모든 내러티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챕터 3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챕터, 수습기관과 문화 적응. 어려운데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런 우리 챕터 2에서 이러한 이야기 위에 우리 모든 내러티브가 역사적으로 세워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챕터 3에서는 어떻게 이 문화를 아이들에게 심고 있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 챕터는 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사회화에 크게 할애됩니다. 이 문화는 과거에 축적된 지혜이며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감정을 규제합니다. 이것은 의식, 리추얼과 놀이, 그냥 우리 어릴 때 소꿉장난하는 그런 놀이에 의해서 달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익숙해지도록 돕는 그런 작은 게임과 같은 놀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학자 중에 하나인 피아겟,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아겟은 어른들과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아이들이 문화와 동화된다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장기적인 사회적 교류의 창발성인 패턴을 행동화하는 것, 훈련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문화를 심고 집중할 것을 가르치고 다른 이들에게 예상 가능한 행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문화는 미지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병적이고 혼자 고집센 그런 것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네, 챕터 4로 넘어갈게요. 챕터 4, 변칙의 출현. 변칙, 규칙에서 변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변칙의 출현. 우리의 도덕적 시스템은 행동적 교류를 통해서 세대에 걸쳐서 쌓여 올려진다. 그리고 모델들과 이론들로 성문화된다. 우리는 행동적 정보나 지혜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발현해냅니다. 처음에는 놀이와 의식으로, 그 다음에는 드라마, 내러티브, 신화, 종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철학 같은 것들의 연속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의미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패러다임의 겹겹 레이어와 레이어들로 계속해서 둘러싸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unknown, 모르는 것, 미지의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서로 다른 이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변칙적인 정보가 이 레이어 하나를 침범했을 때 그것은 그 아래의 레이어를 침범합니다. 보통 언제나 그렇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이 모델에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그 정보들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상한 아이디어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모델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커다란 지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나 불규칙은 단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지의 것에 노출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분명 우리의 자기 의식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한계, 죽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 모든 의식,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우리는 대가로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정리하고 가자. 우리 지금 4번째 단어까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였어요? 과학이랑 내러티브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나눠져서 생각되어지지 않았고 계속 서로 별로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되게 그 바운더리가 흐리멍텅하게 섞여서 생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대상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어 왔지만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가이드라인은 되어주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3가지 종류, Great Father, Great Mother, 그리고 Hero.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내러티브의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내러티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개념들은 발생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어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내러티브를 침투시키는지, 놀이와 행동,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를 가르쳐 왔다고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챕터 4는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 올려왔는데 변칙적인 정보들이 우리의 이 모델을 계속해서 침범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딱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5. 네. 적대적인 형제들, hostile brothers거든요. 이 unknown과의 만남, 변칙에 의해서 촉발되는 그것은 두 패턴의 행동을 자극시킵니다. 두 패턴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데 hero와 adversary, 영웅과 반대자. 영웅은 호기롭게 자신을 정비하고 미지의 것에 직시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영웅이 용과 막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 adversary, 적대하는 자는 그 미지의 것에 등을 돌리고 스스로한테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길이 있는데 hero와 adversary 말고 그것은 그냥 타락하는 거. 세상에 내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세상 질서에 난 참가하고 싶지 않고 그냥 타락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궁극적으로는 혼란과 자기 파괴로의 침잠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짓말은 또한 어떻게 악함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의 열쇠입니다. 거짓말 혹은 너가 탐험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은 단단한 모델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독재적이며 전체주의적이며 악을 위한 정당화를 제공합니다. 악함은 그 스스로에게 고통을 발생시키며 삶의 비극적인 조건에 대한 분개에서 피어납니다.
악함은 고결함과 용기로움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확히 그 고결함과 용기에 대해 분노합니다. 악함은 어둠을 퍼뜨리고자 하는 욕망이며 빛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어둠을 자리시키고자 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총 챕터 5 내러티브, 우리 세상의 내러티브를 설명을 하고 그 내러티브에서 그 내러티브를 벗어나는 알지 못하는 것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가 우리를 선하게도 하고 악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는, 거짓말하고 이제 그것을 회피하는 것, 타락하는 그 길입니다. 자, conclusion 왔어. conclusion. 그 인간의 가능성은 본인의 한계를 직시했을 때만 존재 가능하다는 것. 그는 비극이나 악함, 비극은 지진이나 암이 걸려서 고통받는 것, 그리고 악함은 고통과 힘듦의 고의적인 확장, 굉장히 분리가 된다고요. 비극은 뭐라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그리고 악함은 뭐라고? 그 고통의 의도적인 확장이 악함이라고. 그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삶은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없이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가 죽지 않는다면,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질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은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이 결론의 타이틀, 결론의 제목이 그 interest의 신성함이라고 했거든요. 그 interest는 이익이라는 의미도 되고 흥미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본인의 이익이라는 것의 신성함, 이것은 가장 큰 교훈을, 이 책의 교훈을 나타내는데, 세상에서의 그 개별적인 주관적인 경험은 그것 안에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 안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더 큰 확장된 사람들에게도 더 큰 세계에서도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익은 수능적이며 신성하며 또 적절하게 그리고 호기롭게 따르며 의미를 만듭니다. 또한 신화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개인은 독특합니다. 각 경험의 새로운 연속체이며 새로운 우주입니다. 그리고 존재 안에 새로운 것을 발생시키기 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스스로 창조 행위에 참여할 능력을 지녔습니다. 삶의 비극적인 조건을 참을만하고 견딜만하고 놀랍고 기적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창조적인 행동을 위한 능력의 표현, 발현입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으로 찾아뵐게요. 이번 영상은 그 조던 피터슨 맵스 오브 미닝의 이 요약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